빨간 머리 앤 루시 모드 몽고메리 지음 제1화 레이첼 린드 부인이 놀라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벌리 마을의 큰 길이 작은 골짜기로 꺾여 내려가는 곳에 살고 있었다. 주변엔 오리나무와 금낭화가 자랐고 오래된 커스버튼의 농가숲에서 흘러나온 시내가 이 길을 가로질렀다. 그 시내는 상류에서는 으슥한 연못과 폭포를 이루며 꾸불꾸불 세차게 흐르다가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만 이르면 조용하고 잔잔하게 바뀌었다. 시내마저도 린드 부인의 집 앞을 지날 때는 예의와 품위를 갖춰야 한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시냇물이든 아이들이든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고 쳐다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옳지 않은 장면이 눈에 뜰래치면 그 이유를 끝까지 파고들 거란 사실을 알아서인지도 몰랐다. 자기 일까지 내팽개치고 이웃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야 에이벌리에나 다른 마을에나 얼마든지 있겠지만 린드 부인은 자기 일도 똑부러지게 하면서 남의 일에도 참견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린드 부인은 훌륭한 살림꾼이었다. 해야 할 일은 늘 솜씨 있게 처리했으며 자선 재봉회를 이끌고 주일학교 운영을 돕는가 하면 교회 봉사회와 해외전도 후원회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다. 하지만 린드 부인은 이런 일을 다 하면서도 몇 시간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무명실로 침대볼을 떴고 에이벌리 부인들은 존경 어린 목소리로 린드 부인이 침대볼을 16장이나 짰다며 감탄하곤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골짜기를 지나 붉고 가파른 언덕 너머로 이어진 큰 길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에이벌리 마을은 세인트 로렌스만에서 튀어나온 작은 삼각형 반도에 자리 잡고 있어 양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마을을 들고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언덕길을 지나야 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린드 부인의 보이지 않는 눈길을 피할 재간이 없었다. 6월 초 어느 날 오후, 그날도 린드 부인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 창으로 비쳐 들어왔고 집 아래의 비탈진 과수원에는 새색시 뺨 같은 연분홍 꽃들이 활짝 피어나 수많은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에이벌리 마을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몸집이 작고 순한 투머스 린드가 헛간 너머 밭에다 철 늦은 순무씨를 뿌리는 중이었다. 매슈 커스버트도 초록 지붕집 위에 있는 시냇가 근처 붉은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을 터였다. 린드 부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젯밤 매슈 커스버트가 카모디에 있는 윌리엄 블레어 가게에서 내일 오후에 순무씨를 뿌릴 거라고 피터 모리슨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매슈 커스버트야 평생 먼저 말을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 물어본 쪽은 당연히 피터였다. 그런데 그 바쁜 날 오후 3시 30분에 매슈 커스버트가 골짜기를 지나 언덕길로 차분히 마차를 몰고 올라가고 있었다. 제일 좋은 양복에 하얀 깃까지 단 걸 보면 아무래도 에이벌리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분명했다. 거기다 밤생말이 끄는 마차까지 타고 있으니 분명 꽤 먼 길을 간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매슈 커스버트는 대체 어디에 가는 길이며 무슨 일로 가는 걸까? 매슈가 에이벌리의 다른 주민들만 같았어도 린드 부인은 이리저리 끼워 맞춰 이 두 가지 질문에 꼭 들어맞는
그럴싸한 답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슈는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무슨 급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매슈는 부끄러움을 아주 많이 탔고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 곳에는 가기 싫어했다. 그런 매슈가 하얀 깃을 단 양복을 차려입고 마차를 몰고 간다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린드 부인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보아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즐거운 오후 시간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 존경받는 여인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차를 마시고 난 다음 초록 지붕집에 가서 매슈가 무슨 일로 어딜 간 건지 마릴라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매슈는 보통 이맘때 시내에 나가지도 않고 평생 누구 집을 찾아가는 법도 없어. 순무씨가 떨어졌다면 저렇게 차려입고 마차까지 타고 나갈 리가 없지. 의사를 찾아간다고 보기엔 말을 너무 천천히 모는 것 같고 어쨌든 어젯밤으로 나갈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아, 정말이지 알 수가 없네. 오늘 매슈 커스버트가 왜 말을 나가는지 알기 전까진 도무지 신경이 쓰여 견디지 못할 거야. 린드 부인이 차를 마시고 집을 나섰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다.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서 400m 조금 못되게 위로 올라가면 커스버트 남매가 사는 넓고 큰 과수원집이 나왔다. 하지만 길이 워낙 좁고 길어서인지 훨씬 멀게 느껴졌다. 매슈 커스버트의 아버지는 매슈만큼이나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마을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면서도 숲속에 너무 파묻히지 않은 곳에 집터를 얻었다. 그리고 땅을 일군 뒤 농장 맨 끄트머리에 초록 지붕집을 지었다. 그래서 그 집은 요즘도 에이벌리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큰 길에서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서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들장미 덤불이 무성하고 마차 바퀴 자국이 푹 팬 풀밭길을 걸으며 린드 부인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건 그냥 머무르는 거야. 매슈와 마릴라 둘이서만 저렇게 외딴 곳에 사는 걸 보면 둘 다 별나긴 별나. 친구는 나무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무만 가지고 살 수 있나? 사람을 보고 살아야지. 하지만 솔직히 두 사람은 이런 생활에 만족해하는 것 같긴 해. 아마도 익숙해진 까닭이겠지. 사람은 목에 달린 상태에서도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아일랜드 속담도 있잖아. 린드 부인이 오솔길을 벗어나 초록 지붕 집 뒤뜰로 들어섰다. 녹음이 우거진 뜰은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듬직하게 서 있고 맞은편에는 포플러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떨어진 나뭇가지나 돌멩이 하나도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린드 부인의 눈에 당연히 띄었을 것이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 커슈버트가 집안 청소만큼이나 뜰도 자주 청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지만 아니라면 땅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을 수 있을 듯했다. 린드 부인은 부엌문을 세게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지붕 집의 부엌은 기분 좋은 곳이었지만 쓰지 않는 응접실처럼 너무 깨끗하게 정돈해 놓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지도 몰랐다. 부엌 창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었다. 서쪽 창으로는 뒤뜰이 내다 보였고 부드러운 6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나 동쪽 창은 담쟁이 동굴로 파랗게 뒤덮여 왼쪽 과수원에 활짝 핀 하얀 벚꽃과
시내 옆 골짜기 아래에서 자라는 늘씬한 자작나무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마릴라 커스버트는 늘 동쪽 창가에 앉아 햇빛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하곤 했다. 진지해야 할 세상에서 햇빛은 지나치게 어지럽고 변덕이 심하다는 게 마릴라의 생각이었다. 지금도 마릴라는 동쪽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등 뒤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린드 부인이 미처 문을 닫기도 전에 식탁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렸다. 접시가 3개 놓인 것으로 보아 매슈가 차 마실 손님을 데려오길 기다리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평소 쓰는 접시에다 사과잼과 케이크 한 종류만 놓인 걸 보면 그리 특별한 손님은 아니지 싶었다. 그렇다면 매슈의 하얀 깃과 밤색 말은 어찌 되는 걸까? 린드 부인은 조용하고 새로울 것 없던 초록지붕 집에서 일어난 뜻밖의 수수께끼로 머리가 터질 듯 복잡했다. 마릴라가 쾌활하게 말했다. 어서 와요, 레이첼. 오늘 저녁은 정말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이리로 앉으세요. 댁에는 별일 없으시죠? 마릴라 커스버트와 린드 부인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없는데도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우정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하지 못할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마릴라는 각진 얼굴에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다. 백발이 간간히 섞인 검은 머리는 항상 뒤로 단단히 말아 올려 쇠머리핀 2개로 질끈 고정시키고 있었다. 마릴라는 경험의 폭이 좁고 융통성이 없어 보였으며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말에 관해서라면 어느 정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 다듬기만 한다면 유머 감각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터였다. 린드 부인이 말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댁은 그렇지 못한 것 같군요. 오늘 매슈가 나가는 걸 봤거든요. 의사를 부르러 가는 게 아닌가 싶었답니다. 마릴라는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입을 실룩거렸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이 찾아올 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매슈가 나들이 하는 희한한 모습을 보고도 이웃의 호기심이 끌어오르지 않을 리가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어머, 아니에요. 어젯밤 두통이 심하긴 했지만 전 아주 건강해요. 매슈 오라버니는 브라이트 리버역에 갔답니다. 노바스코샤에 있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하나 데려오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 기차로 온다고 해서요. 마릴라가 말했다. 매슈가 호주에서 온 캥거루를 데리러 브라이트 리버역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대도 린드 부인이 이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으리라. 린드 부인은 5초 동안 정말 입이 얼어붙은 듯 했다. 마릴라가 자기를 놀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말문이 트이자 린드 부인이 물었다. 정말이에요, 마릴라? 네, 물론이에요. 마릴라는 노바스코샤에 있는 고아원에서 사내 아이를 데려오는 게 마을에서 처음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에이벌리의 어엿한 농가에서 봄이면 의뢰하는 일이라도 되는 듯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린드 부인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이 느낌표로 가득 찼다. 남자아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마릴라와 매슈 커스버트가 양자를 들인다고? 그것도 고아원에서? 세상에 뒤집어져도 단단히 뒤집어졌군. 앞으로 이보다 더 놀랄 일은 없을 거야. 절대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린드 부인이 못마땅한 소리로 물었다. 린드 부인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비난이 따르는 건 당연했다.
글쎄요. 우리는 한동안 이 문제로 고민을 해왔답니다. 사실 겨우내 그랬지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집에 들러서는 봄에 호프타운 근처 고아원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올 거라고 하더군요. 호프타운에 사는 사촌집에 간 적도 있고 해서 고아원 사정을 잘 알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슈 오라버니와 전 그 문제로 가끔씩 얘기를 나눴지요. 그리고 남자아이를 입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알다시피 이제 오라버니도 늙으셨어요. 벌써 60인데다 기력도 예전만 못하시고요. 심장도 안 좋아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랍니다. 일꾼 구하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인지 아시잖아요. 멍청하고 어정쩡한 프랑스 사내 애들 말고는 없다고요. 설사 그 애들을 고용한다 쳐도 기껏 가르쳐서 좀 부릴만 하면 새우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내빼기 일쑤죠. 처음에 오라버닌 영국 고아원에서 데려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안 된다고 잘라 말했어요. 어쩜 그 편이 좋을지도 몰라요. 저 역시 그 애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런던 거리를 헤매 다니는 불황아는 안 돼요. 적어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여야 해요. 누구든 위험 부담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캐나다 아이라면 훨씬 마음도 놓이고 편하게 잠도 잘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린 결국 스펜서 부인이 여자아이를 데리러 갈 때 우리한테도 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주에 스펜서 부인이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카모디에 사는 리처드 스펜서 식구들 편으로 10살이나 11살가량의 영리하고 적당한 사내 아이를 데려다 달라는 말을 전했어요. 그 정도 나이가 가장 좋을 듯 해서요. 허드렛 일 시키기에도 적당하고 아직 어려서 제대로 가르치기도 좋을 테니까요. 우린 그 애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학교에도 보낼 작정이에요. 오늘 우체부가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보낸 전보를 역에서 가져다 줬는데 오늘 저녁 5시 30분 기차로 온다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그 애를 데리러 브라이트 리버역으로 간 겁니다. 스펜서 부인이 그 애를 역에서 내려줄 거예요. 부인은 물론 화이트 샌즈역까지 계속 타고 가겠죠. 린드 부인은 항상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한 린드 부인이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봐요 마릴라, 솔직히 말해 두 사람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아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요. 당신 집에 이 가정에 낯선 아이를 들이는 일이에요. 당신은 그 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격이 어떤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어떻게 자랄지 전혀 모른다고요. 바로 지난주 신문만 봐도 섬 서쪽에 사는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애를 데려왔는데, 아니 그 애가 밤에 집에 불을 질렀다지 뭐예요. 그것도 일부러 말이에요, 마릴라. 그 부부는 하마터면 침대에서 타 죽을 뻔했대요. 또 양자로 삼은 아이가 날달걀을 빨아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고쳐주려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다면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말렸을 텐데 그래주질 않았네요, 마릴라. 오히려 속을 긁어대는 린드 부인의 말에 마릴라는 화를 내거나 놀라지도 않고 뜨개질만 계속했다. 레이첼 말에도 일리는 있어요. 나도 좀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매슈 오라버니가 간절히 바라셔서 나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무엇에나 매달리는 일이 없는 오라버니가 그러실 때는 내가 져주는 게 옳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험성으로 따져봐도 사람이 하는 일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잖아요. 그건 친자식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항상 잘 자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노바스코시아는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애는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린드 부인이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불쾌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며 말했다. 어쨌든 일이 잘 되길 바라겠어요. 그 애가 초록지붕집을 깡그리 태워먹거나 우물에 독을 풀더라도 내가 말리지 않았다는 원망만 하지 말아요. 뉴 브런즈윅에서 고아원 아이가 우물에 독을 넣어 가족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긴 그 경우는 여자아이였지만요. 우린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마릴라는 우물에 독을 넣은 건 순전히 여자애들이나 하는 짓이니 남자아이라면 안심해도 된다는 투로 말했다. 난 여자아이를 데려오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스펜서 부인은 마음만 먹으면 고아원 아이 전부라도 데려다 키울 사람이지만요. 린드 부인은 매슈가 아이를 집에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하지만 매슈가 돌아올 때까지 2시간은 꼬박 기다려야 할 것 같았으므로 로버트 벨시 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분명 대단한 화제거리가 될 터였다. 린드 부인은 이렇게 시끌벅적 일을 벌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린드 부인이 돌아가자 마릴라는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다. 린드 부인의 비관적인 말을 자꾸 듣고 있으려니 의심과 걱정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솔길로 접어들자 린드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아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아. 가여운 어린아이가 정말 안 됐어. 매슈와 마릴라는 아이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애가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현명하고 착실하게 바랄 거야. 그 애한테 할아버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쨌든 초록지붕 집의 아이라니 생각만 해도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 집을 지었을 땐 매시와 마릴라도 다 자란 뒤라 여태껏 아이라곤 있어 본 적이 없었잖아. 하긴 두 사람을 보면 어린아이였던 적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고아가 되고 싶진 않을 거야. 아무튼 그 아이가 정말 안 됐군. 그렇게 린드 부인은 가슴에 가득 찬 이야기를 들장미 덤불에 쏟아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보았더라면 린드 부인의 동정심은 한층 더 깊어졌을지도 몰랐다.